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45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서 이번 45회 문제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이번 45회 문제는 지난 회차 대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합격률도 52.6%로 지난 회차 대비해서는 좀 많이 하락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45회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새로운 선지,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역사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옛날에 신라 지역 그리고 백제 지역에서 무덤 발굴, 왕릉의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문제화해서 출제된 것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또 현대사 파트에서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지요. 그것을 선지로 해서 처음으로 선지가 등장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그동안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자료들이나 선지가 출제됨으로 인해서 문제 푸시면서 조금은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다져두신 분들이라면 중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시험인데요. 오늘 제가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강의 들으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본인이 부족한 부분 체크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대에 신석기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 외에도 신석기를 나타내는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움지, 그리고 빗살무늬 도기, 갈돌과 갈판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경이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신라 지증왕 때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던 거, 일반화되었던 건 고려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철제 농기구를 이용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철기 시대가 될 수 있겠지요.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했던 시기는 청동기 시기이고요. 여기서 구분해 두셔야 될 건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 잔무늬 거울은 철기, 그리고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그리고 세형 동검은 철기다라는 거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가락바퀴를 사용해서 실을 뽑았다. 가락바퀴를 사용해서 실을 뽑고 그것을 뼈 바늘에 꿰어서 옷이나 그물을 제작했던 시기, 이 시기가 신석기 시대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거푸집을 이용해서 동검을 제작했던 시기는 청동기 시대 때도 거푸집을 이용했고, 그리고 철기 시대 때 거푸집을 이용해서 여러 동검들을 제작했지요.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이 나라는 크기가 작아서 큰 나라 사이에서 핍박을 받다가 결국 고구려의 복속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는 대가로 하여금 이 나라에 조세와 맥포, 소금, 물고기 및 등등등 해산물을 통괄하여 거두어 들였대요. 이 나라에서 고구려에 이런 것들을 바치게 되었대요. 해산물이나 그리고 소금이나 그다음에 포 이런 것들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해안가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고구려에 어물이나 소금 등을 바친 나라는 옥저가 되겠지요. 이 나라의 혼인하는 풍속에서 여자 나이 10세가 되면 혼인을 허락하고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해서 장정하도록 키워 며느리로 삼는데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민며느리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자가 어린 나이에 신랑 집에 가서 다 일을 해주고 나중에 여자가 장성하면 남자 측에서 신랑 측에서 돈을 지불하고 여자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제도입니다. 민며느리 제도예요. 둘 다 사료에서 가리키고 있는 나라는 옥저가 되겠네요. 며느리는 옥을 좋아해 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며느리는 옥을 좋아해 라고 해서 민며느리 제도는 옥저다라는 거. 그럼 옥저에 해당하는 설명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가족의 유고를 한 목각에 모아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그 가매장을 먼저 해놓죠. 가매장을 했다가 나중에 뼈만 추려가지고 가족의 모든 그 유고를 한데 모아서 보관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가족 공동묘 혹은 골장제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옥저의 풍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족 공동묘.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거행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영고는 부여의 제천 행사가 되겠죠. 제천 행사도 매회 정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부여는 영고, 그다음에 고구려는 동맹. 제가 매번 이거 암기 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부여는 영고, 그다음에 고구려는 동맹. 옥전은 기록이었고요. 동해는 무천, 그리고 삼하는 5월제와 10월제가 있습니다. 단오날 수린날 계절제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여서 3, 4, 5 모여 열심히 논다라고 이 제천 행사 파트를 좀 마스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백제도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사출도는 부여의 특징이 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를 만들었다. 8조법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문자를 새기지 않은 묘표석 2점이 전라북도 익산의 소왕릉 발굴 현장에서 출토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쌍릉이 있는데 쌍릉 중에 소왕릉에서 이 묘표석이 출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지에 세우는 그런 표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쌍릉으로 불리는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이 국가가 익산 지역에 남긴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라고 나왔어요. 이 내용을 잘 몰라도 키워드 줄만 좀 잘 찾으신다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요. 미륵사지 석탑 딱 이거 이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의 문화유산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제 지역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백제와 관련된 설명 골라볼까요? 22담로를 설치하였다. 이거 백제 무령왕 시기의 일이죠. 백제 무령왕. 지방의 요지에 왕족을 보내어서 지방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어느 국가에 해당하는 설명입니까? 이건 고려시대 때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했지요.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던 나라는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 지방 세력들을 수도에 거주시킨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고려시대 긴 제도로 이어진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건 고구려가 되겠네요.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와 당의 싸움이다라는 거 구분하시고요. 안시성 전투 이전에 살수대첩이 있었죠. 그것은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었다라는 거 구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나라는 발해가 되겠습니다. 발해, 그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죠.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신라 제24대 왕이래요. 잘 모르시겠죠?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라고 나왔어요. 중요한 키워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황룡사를 창건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누구의 업적입니까? 신라 전성기 왕이었던 진흥왕의 업적이 되겠지요. 6세기 진흥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청소년 수련단체였던 화랑도를 국가적인 인재,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던 때가 진흥왕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황룡사라는 절을 창건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 황룡사라는 절을 창건한 건 진흥왕이고요. 황룡사 안에 그 9층 목탑을 건립했던 건 선덕여왕 시기다라는 거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진흥왕에 해당하는 설명 골라보도록 할까요?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1번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금강가야를 정복했던 건 법흥왕, 대가야를 정복한 건 진흥왕 알아두시고요.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천리장성이 2개가 있지요.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의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누구 때 건립되었다라기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건립되었고 어느 위치에 건립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고구려 영유왕 때거든요. 보시면 수와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수대첩 이후에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수가 멸망하고 당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당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기 부여성에서부터 비사성까지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이거는 고구려 시대의 천리장성이고요. 고려의 천리장성이 건립된 시기, 이것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거란 3차 침입 이후예요. 거란 3차 침입 이후에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압록강에서부터 도련포까지, 동해안 도련포까지 이런 식으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거란 3차 침입 이후의 일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였다라고 나오지요. 구주 오소경을 설치한 건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의 업적이 되겠지요. 신문왕. 그 다음에 독서 삼품가를 실시했던 것 역시 통일신라고요. 원정왕식입니다. 원정왕. 그 다음 김음도래난을 진압한 거 통일신라 신문왕의 업적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금령총 발굴 현장 설명 개최회라고 나와 있어요. 역시 여기도 이제 금령총이라는 왕릉을 이제 발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은 경주 지역입니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금령총이 어디에서 지금 발굴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금령총은 이 국가의 왕실묘역으로 알려진 경주 대릉원 일원의 대릉원 일원에 천마총, 미추왕릉 등과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경주 지역이니까 신라의 무덤이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신라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금동대학로는 백제의 문화유산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분황사 모전석탑 이것이 신라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겠네요. 신라 선덕여왕 때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든 모전석탑, 전탑의 양식을 모방한 석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벽돌 모양으로 생겼지만 벽돌로 쌓은 탑은 아니고요. 돌을 화강암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쌓은 탑이라는 것이죠.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자 참외 모양 병이 나오는데 청자는 고려시대. 그 다음에 석촌동 고분구는 백제의 무덤이고 수산리 고분벽화는 고구려의 벽화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수산리 고분벽화는 저기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삼국시대의 고구려와 또 일본의 교류를 알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국가는 시행국가는 고구려고요. 호랍이나 과부, 고아, 홀로 사는 노인 등등등등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매년 늦은 봄부터 관정의 곡식을 빌려주고 이른 겨울에 갚게 한 제도래요. 즉 빈민들을 구휼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이 되면 곡식이 또 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생산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 봄철에 국가에서 이렇게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철, 이른 겨울철, 이 가을철에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춘대 추납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고구려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진대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 누구왕 때입니까? 고국 천왕 때 당시 국상이었던 을파소의 건의로 이 진대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빈민들이 귀족들의 노비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할 목적으로 이렇게 진대법을 실시하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빈민을 구제하고 또 국가 재정도 확충하고 왕권을 강화할 목적이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골품 제도는 신라의 엄격한 신분 제도로서 이것은 일상생활까지도 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직전법은 조선시대 세조 때죠. 조선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법입니다. 과전법은 전 현직 관리들에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고 토지가 부족해지자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호패법은 조선 태종 때
실시한 신분 증명 폐가 호폐가 되겠지요.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지급한 폐가 되겠습니다. 인구의 동태를 파악해서 세금을 거두고 또 군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실행한 법이 될 수 있겠고요.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때죠.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양반들에게도 군역을 부과한 제도가 호포제예요. 양반들에게 군포 부과.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입니다. 영락 10년이 나왔어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통해서 광개토 대왕 시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요.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어서 신라를 구원케 했대요. 신라 시기는 이때 누구 왕 시기입니까? 내물마리간 시기였죠. 신라의 외적들이 자주 이제 침범을 하고 외적들이 자주 침입을 하자 신라 내무랑이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 요청을 한 것이죠. 도와달라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보병과 기병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외적을 격퇴하고 이 신라를 구원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광개토 대왕 시기가 되겠네요. 광개토 대왕. 이 일이 딱 4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가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했대요. 이 왕이 백제를 침략해서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대요. 백제의 수도가 한성, 웅진, 삽이죠. 한성 지역을 함락시켰다? 누구입니까? 고구려 장수왕 시기의 일이죠. 장수왕. 이것은 5세기 때의 일이고요. 그때 백제의 왕 부여경이 죽었대요. 이 부여경은 누구입니까?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로왕을 죽이고 남녀 8천여 명을 포로로 잡아서 돌아왔대요. 그러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이죠. 자, 한번 봅시다. 신라가 우상국을 정벌하였다. 이건 신라 지증왕 때의 일이죠. 지증왕 6세기. 신라는 지법진이 잘 나와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지법진 순서대로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신라가 금강가야를 병합했다라는 거 앞에서 나왔던 법흥왕 역시 6세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후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고구려의 수도 천도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졸본에서 건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죠. 이대 유리왕 때. 그리고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평양 천도 이후에 한성을 함락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던 일은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평양성으로 천도했다라는 거 장수왕 시기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였다.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던 왕은 백제 중흥을 괴했던 성왕이 되겠고요. 이것도 6세기니까 이 이후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고구려가 불교를 수용했던 시기는 소수림 왕인데요. 소수림왕. 이 소수림왕은 4세기 왕으로 이 광개토대왕 이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정답과 관련이 없지요.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보라는 문제인데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은 크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당연합을 결성했지요. 김춘추가 당으로 넘어가서 나당연합을 결성한 다음에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부리자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 전쟁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라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을 무찌르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다. 이게 전체적인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황산벌에서 신라의 군대가 백제의 결사대와 전투를 벌였다라고 나오는데요. 황산벌 전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산벌 전투 때 백제가 신라에 패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지요. 백제 멸망 660년에 백제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가 되겠네요.
그다음 나당연합군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함락시켰다.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시킨 거 그로 인해서 고구려가 멸망당한 것이죠. 668년에 고구려 멸망. 고구려 멸망이니까 이게 나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신라의 군대가 당의 군대를 격퇴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매소성 기벌포에서 당의 군대를 격퇴한 거 이것이 다가 되겠네요. 그럼 순서대로 가나 다의 순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순서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전체 흐름으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역시 지금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흑치상지가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키워드만 한번 찾아볼게요. 복신과 그다음에 도침, 부여풍, 왕자풍을 얘기하는 거죠. 흑치상지, 복신, 도침, 풍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거 백제부흥운동이구나 라는 거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나당연합이 결성되고 백제를 멸망시켰을 때 황산벌 전투로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에서는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거예요. 왕자, 부여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신, 도침, 흑치상지 이런 사람들이 백제를 부흥시키려는 그런 부흥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 지도층의 내분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는 거 이렇게 암기 팁을 제가 수업 시간에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왕자 풍이 백제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도에 나가서 흑흑흑 이렇게 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백제 왕자 풍이 백제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도에서 흑흑흑 울었다. 복도흑. 그래서 흑치상지, 복신, 도침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백제부흥운동. 이 고구려도 하나 해드릴게요. 고구려가 멸망당한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그럼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된 사람 이름은 무엇이냐? 건모잠, 안승, 그 다음에 건모잠, 고연무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과 고구려 부흥운동은 사람 이름으로 좀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백제 부흥운동의 전개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발해의 멸망 원인인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구려의 영토 확장은 광개토대왕 때 크게 넓게 영토가 확장이 되고요. 신라의 불교 공인 과정을 보면 2차 돈의 순교로 인해서 법흥왕대 공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야 연맹의 해체 배경을 보면 앞에서 400년에 광개토대왕이 외를 격퇴하면서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면서 그때 금광가야에게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 가야, 백제 여기가 다 연합 세력이었거든요. 그때 금광가야에게 타격을 입히면서 전기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금광가야가 타격을 입으면서 해체가 되고요. 이제 그 주도권이 대가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신라의 경제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신라 촐락문서에 나타난 서원경 일대의 경제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라 촐락문서, 민정문서라고도 하는 것이죠. 신라의 토지 문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서원경 일대는 충주 지역의 그런 토지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역시 신라 시대의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리세공품을 통해서 살펴본 서역과의 교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왕릉에서 보면 왕릉에서 유리세공품들이 많이 출토가 되었는데 그것들이 서역의 물건들, 서역과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역과 교류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해진에서 전개된 해상무역의 양상, 장보고가 세운 청해진 해상무역기지라고 볼 수 있겠죠. 다 신라시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라시대의 경제 상황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관료전 제급과 노급 폐지의 목적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통일신라 신문왕 시기에 왕권을 강화시키고 귀족 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죠. 이 둘의 차이는 이것은 노동력 증발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귀족들에게 이제 그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노동력을 증발할 수 이것은 있게 했던 건데 그것을 폐지하고 이제는 노동력 증발은 안 되고 거기에서 조세 수치만 가능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은병의 발행이
물자 유통에 끼친 영향, 은병이라는 건 고려시대 화폐죠. 고려 숙종 때 발행한 화폐가 되겠고요. 고액의 화폐예요. 은으로 만든 화폐니까요.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가 되겠지요.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이 나와 있습니다. 전분6등법, 연분구등법, 조선 세종 때의 일이 되겠네요. 이것을 공법이라고도 하는데 연분구등법은 풍흉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매긴다라는 것이에요. 전분6등법은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매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 등 상품 작물 재배와 농가소득 향상이 된 시기는 조선 후기가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밑줄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발해 왕자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하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이거 대조 왕건의 업적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왕자 대광현이 이끄는 무리가 거란의 침입을 피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대요. 즉 거란으로 인해서 발해가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우리나라는 고려가 되겠지요. 고려 왕은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하사해주고 사성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을 하사해주는 정책, 그리고 종실의 족보에 기록하였대요. 또 신하들에게 벼슬을 주고 토지와 집을 주는 등 아주 후하게 대접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태조 왕건이 발해 유민들을 굉장히 포용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책이죠. 그거 말고도 이 태조 왕건의 다른 업적은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후삼국을 통일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1번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태조 왕건 고려를 건국한 후에 공산전투, 고창전투, 일리천전투 이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후삼국을 통일해 갔지요. 1번 정답이고요. 별무반을 조직했던 건 고려시대 숙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숙종 때 누구의 건의로?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을 정벌 하게 됩니다. 사군육진을 개척했던 것은 조선시대 세종 때의 일이지요. 역시 여진족을 치기 위해서 압록강 유역의 사군을, 그 다음에 두만강 유역의 육진을 개척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노비양건법을 실시했던 왕은 광종 때가 되겠죠. 고려 광종. 불법적으로 호족들의 노비가 된 세력들을 검사해서 일반 양인으로 환원시켜주는 제도였어요. 이렇게 해서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초계문 신제를 시행했던 것은 조선 후기 정조 때의 일이 되겠네요. 인재들 중에서 이제 뽑은 관리들 중에서 젊고 유능한 관리를 다시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재교육시키는 제도가 초계문 신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사회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흉년 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의창을 만들었어요 라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진대법이 나왔었는데요. 그 진대법이 쭉 시대별로 이어진 것이에요. 고구려 시대 때 진대법, 그다음 고려 시대 태조 때, 태조 왕건 때 흑창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성종 때 의창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쭉 이어지고요. 조선 시대에는 이것이 또 환곡이라는 이름으로, 사창제라는 이름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춘대 추납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고려 시대와 관련이 없는 걸 골라버리는 것이에요.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로 상평창을 두었습니다 라는 거. 상평창도 역시 고려 시대의 제도 맞고요. 어떻게 해서 물가를 조절하려고 했냐, 국가에서 풍년이 들면 곡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고, 흉년이 들면 그 곡식을 풀어 놓는 거죠. 푸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물가를 조절하려고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빈민을 구휼할 목적으로 제위보를 조성했어요 라고 나왔는데요. 이 제위보는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곡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했어요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고려시대가 아니네요. 환곡제도도 조선시대고요. 이 황곡은 어떤 폐단이 있었나요? 관에서 빌려주다 보니까 관리들이 고리대로 굉장히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자를 높게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자 이것을 관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단위로, 지방 단위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 덕망 높은 양반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했던 것이 사창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때 일이 되겠네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 때 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백성들에게
약을 제공하는 해민국을 설치했어요 라고 나왔습니다. 해민국, 약을 제공하고 또 질병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기관, 빈민구제제도였고요. 그 다음에 구제도감을 운영했던 거, 질병 확산에 대처하고자 전염병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운영했던 그런 관서가 구제도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창제 빼고 나머지는 다 고려시대의 빈민구율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아보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니까 홍릉이 나와 있습니다. 홍릉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을 피해서 옮긴 도읍에서 생을 마감한 고종의 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 어딘가요? 몽골 침입을 피해서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했죠. 강화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네요. 또 조선시대 왕실의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서 정조가 설치한 서고 외규장각, 내규장각은 한양 안에 있었고 외규장각이 강화도에 설치가 되었었죠. 또 조선시대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살던 곳이 용흥궁인데요. 역시 이것도 강화도에 있습니다. 강화도령이라고 하잖아요, 철종을. 원래 이 집안이 이제 왕족인데 유배를 당하게 돼요, 가족들 전체가. 그래서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순조가 후사가 없자 대왕 대비가 이 철종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었지요. 다 강화도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동, 철, 자기, 종, 이, 먹 등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여러 소에서 별공으로 바치는 물품의 징수가 아주 극도로 과중하므로 상인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 곳, 제작하는 곳이 소래요. 소 하니까 특수행정구역, 향소, 부곡 중에 그 소가 떠오르시죠. 그 소입니다. 특수행정구역. 그럼 향소, 부곡에 있었던 시기 고려시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지요. 향하고 부곡에서는 농업을 생산하던 곳이었고 소에서는 이렇게 수공업품을 제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행정구역은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세금을 굉장히 과중하게 매겼고 또 거주 이전의 그런 자유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지역에서 많은 불만이 터져 나왔고 고려 무신정권 시기에 이 소를 중심으로 소에 대한 차별 대우를 반대하면서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확소에서 난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 내용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려시대의 경제 모습 옳은 거 골라볼게요. 먼저 정답부터 체크합니다. 경남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맞는 설명이죠. 고려시대 국제무역항 경남도 예성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죠. 나머지 한번 볼까요? 상평통보가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역시 조선 후기.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했다. 역시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덕대는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성장한 것도 역시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인종이 나와 있네요. 인종, 이자겸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척준경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인종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였던 인물이 이자겸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권력 욕으로 인종을 죽이고 이제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때 같이 이제 이 이자겸의 난을 도모했던 인물이 척준경이었는데요. 이 인종이 그 척준경을 회유해가지고 이자겸을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배신함으로써 이자겸의 난이 쉽게 평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척준경에게 상을 내리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구팽이라고 사냥이 끝난 다음에 사냥개를 잡아먹는 것처럼 이 척준경도 결국에는 이제 제거가 되게 되지요. 이자겸의 난이 끝났을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자료는 정중부가 나와 있네요. 정중부가 문신의 관을 쓴 놈들은 모조리 죽이고 씨를 남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신정변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문제는
이자겸의 난과 무신정변 사이에 어떤 일이 들어갈지를 고려한 문제예요. 이것은 이제 문벌 귀족 시기, 문벌 귀족 사회 시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신정변으로 이제 무신들이 집권하는 시기였겠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답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라고 나오는데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인종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다음에 이자겸의 난 이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그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12세기 때 이자겸과 관련된 그 시기를 좀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제가 크게 빨리 이제 흐름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시기 12세기는 여진족이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오고 했던 상황이었죠. 그때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을 정벌한 일이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동북 구성을 쌓지요. 동북 구성을 쌓았는데 여진족이 계속해서 그거를 반환해라라고 요구를 해서 결국 1년 만에 동북 구성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진족이 굉장히 강성해져요. 강성해져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이거든요. 금을 건국하게 되고 고려의 사대 관계를 요구합니다. 금을 사대하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자겸 정권이었는데 금이 이제 금을 사대하라는 그렇게 권유를 하게 되자 이자겸 정권에서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굴욕적이죠. 우리는 원래 태조 왕건 때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북진 정책도 추진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금의 사대에 수용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게 되고요. 금의 사대 관계 수용 이후에 난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자겸의 그런 굴욕적인 사대에 반대하면서 묘청을 중심으로 서경 지역으로 천도하자라고 하면서 또 북진 정책을 추진하자, 금을 정벌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 전체적인 12세기의 흐름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최영이 요동을 정벌하는 것을 추진했다. 요동 정벌, 이거는 고려 말식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고려 우왕 때 있었던 일이고요.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봉기를 일으킨 거, 이건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순조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승로가 심의 28조를 건의했던 시기는 고려 성종 시기가 되겠고요.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과의 전투에서 이 몽골군을 물리쳤던 것은 몽골 2차 침입 때였어요. 처인성 전투 몽골 2차. 몽골 2차 침입은 이 무신정권 시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무신정권 시기에 몽골의 침입이 이어지니까요. 이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고려 불교사의 이해라고 나와 있네요. 대각곡사 의천 천태종을 개창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천태종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국사 진울과 관련된 문제 물어보고 있네요. 또 친절하게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써주었습니다.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했고요. 유교와 불교는 그 근본이 하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원묘국사 요새는 백년사결사를 주창하게 된 인물이죠. 백년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도 역시 천태종 계열이었어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백년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결사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진울과 관련된 건 무엇인가요? 나올 만한 거 딱 뻔하지요. 의천이 천태종이면 진울은 조계종.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이 교종을 통합하려는 종파였고요. 또 나올 만한 거 수선사 결사운동. 수선사를 중심으로 송강사죠. 수선사를 중심으로 결사운동. 수선사 결사. 찾아볼까요? 정답 3번에 있나요?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다라는 거 3번이 정답이고요. 불국사를 건립한 거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건립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삼국유사를 편찬했던 건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이련 스님이 되겠네요. 이련. 그 다음 화엄 일승 법궤도를 남겼다. 화엄 일승 법궤도는 화엄 사상과 관련이 있죠. 이것도 신라 의상 때 의상이 화엄 사상을 이제 정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약간 글과 그림으로 이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글을 그림처럼 그린 것이죠. 그 다음에 왕오 천축국전을 저술했던 거 해초가 되겠네요. 왕오 천축국. 당시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순례하고 온 다음에 쓴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최근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조선시대에 주세봉이 설립한 것을 시초로 해서 전국 지방 곳곳에 세워졌다라고 나옵니다. 주세봉이 최초로 설립한 거 무엇인가요? 서원이죠. 어떤 서원인가요? 백운동 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들여왔던 학자 안양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서원이었죠. 이것이 나중에 명종 때 이황의 건의로 사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사익선화되는 것이에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요. 47곳만 남았는데 이 중 대표적인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서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것이네요. 서원.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서 지난 회차에서도 중고급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중급인지 고급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서원과 관련된 문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가 된 그 문화유산들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서원과 관련된 설명 한번 골라볼게요. 의학교육을 관장했던 곳, 이것은 전이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훈도가 파견되었던 곳은 향교가 되겠습니다. 지방의 중등 교육기관이죠. 이것은 관립학교예요. 정부,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훈도나 교수가 파견이 되는 거예요. 훈도 교수. 그 다음에 선현의 제사와 성리학 교육을 담당했다. 이거 정답이 되겠네요. 이 서원에서 성현들에 대해서 제사하고 또 성리학을 교육시켰다라는 거.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편성해서 교육하였던 것은 고려시대 국자감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유학부가 있고요. 유학을 교육하고 기술 교육은 해당 관청에서 시켰어요. 근데 국자감에서는 유학부와 기술학부를 편성해서 같이 교육을 했다는 거. 외국어 통역관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대요. 이것은 통역관, 그 역관을 양성하는 사역원이 되겠습니다. 사역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여기 보니까 종로구 탑골공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조선시대 세조 때 건립된 탑이래요. 우리나라 탑은 대체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요.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후기에 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탑이죠.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쌍둥이 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가면 볼 수 있지요. 탑골공원에 가면 그것과 비슷하게 생긴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서 볼 수 있는 것이죠. 2번이 정답이고요. 조선 세조 때 세워진 탑이에요. 법흥사지 7층 전탑은 이건 전탑이죠.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아서 이렇게 석탑이 많은데요. 전탑은 벽돌로 쌓은 탑을 전탑이라고 해요. 벽돌을 이렇게 구워서 벽돌로 쌓은 탑인데요. 안동 지역에 가면 이런 전탑이 꽤 많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 탑이 되겠고요. 통신.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이건 백제라는 거, 아실 거예요. 백제 부여에 있지요. 그 다음에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강원도 평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전기의 탑이 되겠고요. 다각 다층의 특징이 있다는 거. 각이 많고 층이 많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송나라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탑이 되겠습니다. 전남 구례에서 볼 수 있지요.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네요. 이순신 장군은 이 전쟁 중에 이순신 장군 나오면 딱 봐도 아 이거 임진왜란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요. 임진왜란. 1592년 옥포, 한산도, 명량 등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노량 앞바다에서 전사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 한번 골라볼게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하였다라는 거. 임진왜란 3대첩 하면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김시민의 진주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나머지 정리해보면 인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병자호란 때의 일이죠. 병자호란 인조 때. 그 다음에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것은 귀주대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란 3차 침입 때.
거란 3차 침일 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맞서 싸웠죠. 그 다음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물리쳤다라는 거. 이것은 누구하고 싸운 겁니까? 고구려와 수가 싸운 거예요. 고구려가 수와 싸운 살수 대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이 진포 대첩이죠. 진포 대첩. 이거 고려 말의 상황입니다. 고려 말. 화약 화포를 제작해서 왜구를 격퇴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이날은 음력 3월 3일이래요. 3월 3일, 음력 3월 3일이면 봄쯤이 되겠지요. 중3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날은 강남에 갔던 제비가 옛집을 찾아 돌아온다고 한대요. 봄철에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지요. 노랑나비나 호랑나비 등등등 이런 걸 보면 그 해 운수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관련 풍습을 보면 이거에서 힌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화전 만들기. 그러니까 꽃으로 이렇게 전을 붙여서 이렇게 막 먹는 거죠. 꽃으로 이렇게 화전을 만들어서 먹는 거. 진달래꽃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 삼진날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네요. 음력 3월 3일이라고 해서 이제 삼진날이라고 하지요. 봄철에 있는 세시풍속이 되겠네요. 설날은 정월 1월 1일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때는 뭐 떡국도 먹고요. 그 다음에 뭐 차례도 지내고요 하지요. 그 다음에 세배도 하고요.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거, 그네 뛰기, 그 다음에 씨름하기 이런 풍습이 있고요. 동제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양력 12월 22일이나 23일경 이 정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나쁜 애군을 쫓는다라는 의미로 붉은색 음식을 먹었죠. 팥죽을 먹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로 송편을 먹고 그 다음에 성묘를 하고 차례 지낸다라는 그런 세시풍속들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군사 조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조선 선조 때 처음으로 설치된 군사 조직이래요.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비군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모두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조선시대 선조 때 만들어진 군사 조직 훈련도감 중앙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선조 시기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군사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선 전기 때는 중앙군이 5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로 가면서 5군형 체제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그 5군형 중에 하나가 훈련도감이었습니다. 훈련도감은 중앙군이었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삼수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선자 한번 볼까요? 금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 금유형도 역시 이 5군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5군형 중에 숙종 때 만들어진 5군형 중앙군 중에 하나였어요. 5군형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훈련도감, 그 다음에 총, 수, 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훈련도감은 선조 때,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은 인조 때, 그 다음에 금유형은 숙종 때 이렇게 차례대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이것을 5군형 중앙군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기군이 나와 있습니다. 별기군은 시대가 좀 뒤지요.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시기였습니다. 1881년이에요. 신식 군대를 별기군이라고 얘기하지요. 이 별기군이 창설이 되면서 구식군대와의 차별 대우로 이모군란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장용령은 정조 때 만들어진 국왕 칭위 부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왕 칭위 부대를 두었어요. 그다음 진위대는 을미개혁 시기입니다. 을미개혁이니까 1895년이 되겠지요. 을미개혁 때 군제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중앙에는 친위대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이에요. 지방에 진위대를 편성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가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죽은 남편과 그 다음에 이 갓난아이도 세금을 내라고 하니 우리는 어찌 살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어요. 영조 시기 수치체제 개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죽은 남편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백골징포. 이제 죽은 사람한테도 부과하는 거. 그다음에 어린아이, 갓난아기에도 부과하는 거. 황구첨정이라고도 하지요. 군역제도의 문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영조가 논의를 잘 들었다. 양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라. 이런 문란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 바로 균역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균역법.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제도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기는 것이에요.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1결당 쌀 2두를 부과하는 결작이 추가로 생기게 되었지요. 지주들에게, 땅을 가진 지주들에게 1결당, 토지 1결당 쌀 2두씩을 더 부과하게 하는 것이에요. 결작 말고도 선무군관포나 선무군관포나 그다음에 뭐 어염선세죠. 어염선세 이런 잡세로 부족분을 충당하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되었고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결작 선무군관포. 선무군관포라는 것을 평민 중에 부유한 평민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염선세 바다에서 이런 뭐 소금세나 선박세나 이런 것들로 충당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균역법과 관련된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군포 납부액을 한 필로 정했다.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었다라는 거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전지와 시지를 품계에 따라서 지급한다. 전지, 시지를 지급하는 거 전식과가 되겠네요. 고려시대 전식과. 전지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곡식을 취할 수 있는 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지는 땔감을 구할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세를 토지 1결당 4에서 6두로 고정했대요. 토지 1결당 전세를 고정한 거 4에서 6두. 그 전까지는 조선 세종 때 앞에서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이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뉘어서 낸 거. 이거 조선 세종 때 전분육등법입니다. 전분육등법. 공법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풍융에 따라서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걷었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 제도가 실시가 되어도 가장 하등급으로만 내는 거예요. 가장 낮은 등급으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 때 영정법을 실시해서 이것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인조 때. 그래서 토지 1결당 4에서 6두로 딱 고정해서 그것만 세금으로 내게 했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게하문을 설치해서 지게를 발급한 거. 이건 대한제국 시기가 되겠네요. 대한제국 시기에 지게라는 것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문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게하문을 설치하고 지게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23번 문제인데요. 밑줄 그은 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소식 들었나? 진주 농민들이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악을 견디지 못해서 관할을 습격했다고 하더군. 자네 소식이 듣구먼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봉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 라고 나와 있죠.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 때문에 몰랑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막 봉기가 일어났죠. 진주 농민 봉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이 해가 1862년 철종 때였거든요. 1862년이 임술년이었어요.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 농민 봉기, 임술 농민 봉기를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정부의 대책. 전국적으로 이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된 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근본적인 배경은 이 시기가 철종 시기잖아요. 순헌철, 세도 정치 시기였고 삼정의 문란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였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탐악한 관리들의 수탈까지 이어지니까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했고요.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큰 시료를 거두지 못하지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당시 안익사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라는 임시 관청을 설치하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했지만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집강소를 두었던 거는 동학농민운동 시기였죠.
농민 운동 시기 1894년 이 시기 때 농민들이 전라도 53개 고을에 설치한 농민자치기구가 되겠고요. 이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정개혁안을 실현해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 소격서를 폐지했던 거는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던 거 조광조라는 인물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소격서라는 것은 도교의 제사, 초제를 거행했던 관서였어요. 그 초제를 주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교, 청리학을 강조한 사림 조광조가 이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였고요. 과전법 실시가 된 거는 고려 말 공양왕 때입니다. 공양왕. 조선시대에 이제 그 건국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제도 과전법이 실시가 되었고요. 전민변정도감이 운영되었던 건 공민왕 때가 되겠죠. 고려 공민왕.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것은 신돈의 건의로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취한 토지와 그 다음에 백성들을 바르게 되돌린다라는 것이에요. 원래대로 환원시키려고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었지요.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김정호가 제작한 이 지도의 일부분이래요. 김정호 하면 대동여지도 떠올리실 겁니다. 이 지도에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고요.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거리를 알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 역참이나 봉수 등 주요 시설물을 기호로 표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알 수 있게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대동여지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정답부터 찾아보면 총 22첩의 목판본으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김정호가 이 지도를 제작할 때 그냥 종이에다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목판으로 제작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인쇄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총 22첩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목판에 이것을 다 그린 것이 아니라 대동여지도를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22개가 되는 거예요. 22첩으로. 그래서 이것을 분첩, 절첩식이라고 합니다. 나눌 분이고요. 22개로 나눴고 절첩식은 이 하나를 이렇게 접는 거예요. 하면 하나의 책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관과 휴대에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게 분첩, 절첩식으로 이걸 만든 것이에요. 실제로 이걸 다 이어 붙이면 세로가 한 6.6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반 건물로 보면 한 3층 높이 정도에 되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지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동여지도.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이 대동여지도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니죠. 그 다음 각 지방의 산천, 인물, 풍속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지도가 아니라 택리지, 이중환이 쓴 지리서 택리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의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건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태종 때 만들어졌죠.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조선 후기 거상이 나와 있는데요. 조선 후기 활동했던 큰 상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상들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의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만상, 이 만상은 청과의 무역, 대청 무역으로 크게 성장했던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내상들, 동네의 내상들, 이 동네의 내상은 일본과 대일 무역으로 성장했던 상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성의 송상이 나와 있습니다. 송상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송상은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어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고 또 의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만상과 동네의 내상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건 또 갖다 여기다 팔고 또 팔고 하면서 중개무역으로 성장했고 또 인삼이 굉장히 유명하죠. 개성지역. 그래서 이 송상은 인삼을 팔아서 또 크게 번영했던 그런 상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송상에 대한 설명은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다라는 거. 제물포에 세창양행을 세웠어요 라고 나오는데요. 이 세창양행은 독일의 상사예요. 무역 상사예요.
그래서 독일 무역 상사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광고가 실렸는데요. 그 최초의 상업 광고가 이 세창 양행의 광고였습니다. 이거는 중급에선 거의 처음으로 등장한 선지 같아요.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한국중앙총상회를 설립을 주도했어요 라고 나오는데요. 한국중앙총상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시전상인들이 일본과 청의 경제적 침탈, 상권 침탈에 반대하면서 한국중앙총상회를 설립하게 되었지요. 시전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했던 단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해청의 대동미 징수 업무를 담당했어요 라고 나오는데요. 선해청의 대동미 징수 업무를 담당했던 건 이거 정부, 선해청에서 대동미를 징수한 거죠. 이건 정부에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항장 10리 이내에서만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했어요 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일본인 상인과 관련이 있네요. 일본 상인들과. 일본 상인들은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서 개항장 10리 이내에서 처음에 활동을 했지요. 나중에 이제 50리, 100리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다음 26번 문제인데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첨성사래요. 첨성사만 봐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를 겁니다. 이 사람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데요. 이 사람은 성호사설, 과구록 등을 저술했고요. 안정복 등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호사설, 과구록에서 힌트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사설, 성호이익이 쓴 책이죠. 성호이익. 성호이익은 중농학파 실학자였죠. 중농학파 실학자로 이 책들을 썼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토지제도를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업전 매매를 금지하는 한전론을 제시했다라는 거. 중농학파 학자들, 농업을 중시한 학자들에서는 유형원의 균전론, 그 다음에 이익의 한전론, 그 다음에 정약용의 여전론, 정전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익의 한전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업전이라는 건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영업전으로 삼고 이 영업전은 매매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게 하고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자영농을 육성하려고 했던 그런 토지제도 개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의 한선을 정하는 거죠. 이 정도는 갖고 있게 하자라는 거. 이게 한전론이었고요. 사상의학을 정립했던 인물은 이재마가 되겠습니다. 이재마. 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을 써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네 부류로 분류를 한 것이에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체질로서 분류해서 연구한 거 사상의학이 되겠고요. 거중기와 배다리를 설계했던 인물은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거중기를 설계해서 거중기를 고안해서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이제 활용을 했고요. 배다리는 정조가 아버지의 사도세자의 능을 행차할 때 한강을 건너야 했겠지요. 그때 이제 배로 다리를 만든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설계했던 인물이 정약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군요.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던 것. 정조 시기에 서울 출신들의 학자들을 많이 검서관으로 등용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이런 사람들. 이런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대거 등용이 되었습니다.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힌 고증한 인물은 김정희가 되겠네요. 주사 김정희. 금석관록이라는 책에서 순수비가 진흥왕의 순수비다라는 걸 밝혔지요. 북한 산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그 다음에 27번 문제입니다.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배론 성지가 나와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소재한 이 배론 성지는 조선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숨어 들어온 이 종교의 신자들이 화전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래요. 신유박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신유박해 천주교도들을 순조 때 천주교도들을 탄압한 사건이었지요. 그럼 이곳은
천주교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네요. 또 중요한 얘기 여기 나와 있네요. 당시 황사영이라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이곳으로 피신해서 서양의 도움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라는 거.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백서라는 것은 그 흰 비단 천에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프랑스 주교가 당시 베이징에 있었는데 그 베이징 프랑스 주교에 천주교 주교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밀서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신유 박해로 인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고 그다음에 카톨릭 사제 주문모 청나라 사제였던 주문모가 처형되고 막 이런 이야기 실상들을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의 포교 활동의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이제 군대를 보내어서 좀 압력을 가해달라,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황사영도 결국엔 처형당하게 되지요. 천주교와 관련된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래가 되었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선교사들이 포교 활동을 통해서 이 천주교가 확산되었다 하면 틀리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신앙이 아닌 학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학문이다라고 해서 천주교가 소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 천주교 서학을 연구하면서 점차 이것을 신앙으로 믿게 되었고 나중에 상민과 부녀자들에게도 이것이 쭉 전래가 된다라는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간했던 거 천도교가 되겠지요. 동학이 3대 교주 손병희 때 이름이 천도교로 개칭이 됩니다. 그때 기관지 만세보가 있었군요. 그 다음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예언한 거, 이건 미륵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 관련이 있겠죠. 불교 중에 미륵신앙. 그 다음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했던 거 앞에서 나왔죠. 도교와 관련된 것이고요.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했던 것은 나철이 창시한 대종교가 되겠습니다. 대종교.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였어요.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궁방의 관서 노비안을 소각해서 공노비 6만여 명을 양민으로 삼으라라는 전하의 명이 있었대요. 즉 공노비를 혁파한다, 공노비를 해방시킨다라는 것이죠. 공노비 해방은 순조 때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순조 즉위 이후에 1801년에 이 공노비를 해방시킴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양난을 거치면서 신분 제도가 많이 동요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신분을 사고팔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이 노비들, 공노비, 관에 속한 노비들을 이렇게 모하면서 혁파하면서 공노비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들이 양인이 되면 그들이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겠죠. 공노비 해방은 순조 때고요. 그래 공사노비, 그러니까 사노비가 혁파된 거. 그 사노비가 혁파되어서 신분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된 건 가보개혁 때이다. 1차 가보개혁 때이다라는 것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풍속화가 해원 신윤복이 나와 있는데요. 신윤복의 작품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신윤복의 작품은 조금 섬세하지요. 4번이 정답인데요. 주로 풍속화를 그렸지만 김홍도하고는 좀 대비됩니다. 김홍도가 그린 이 대장간이나 뭐 다른 그림들을 보면 서민들의 생활상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근데 신윤복은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그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월화정인이라고 해서 달 밑에 그 연인들, 정인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죠. 신윤복의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사관수도는 조선 전기의 그림이에요. 전기 후기만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희안이 그린 고사관수도 조선 전기의 작품이고요. 금강전도는 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죠. 금강전도 조선 후기의 작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장간 이거 조선 후기의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가 되겠고요. 몽유도원도는 조선 전기의 작품입니다. 안평대군이 꿈에 본 모습을 안견이 이렇게 표현한 작품이에요. 다음 30번 문제. 밑줄 그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 문제 좀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보통 통신사를 물어볼 때 통신사 행렬도를 주고 문제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통신사와 관련돼서 국선호선도를 주고 이렇게 문제를 묻는 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것은 조선의 사절단이 국서를 가지고 일본 배에서 배로 이동하는 모습이래요. 일본 배에서 이렇게 배로 이동하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이 사절단은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19세기 초까지 일본에 파견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신사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통신사는 조선의 문화, 외교를 또 뭐 학문, 기술 이런 것들을 일본에 전래해준 그런 문화 사절단, 외교 사절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이런 선진된 문물을 제도 이런 문화들을 전래해 주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성대하게 대접을 해 주었죠. 그럼 통신사와 관련된 설명 골라보면 시문이나 서화 등 이런 문화 예술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교류를 했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파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것이 국교가 단절되면서 중단이 되었죠. 근데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국교가 재개되고 그다음에 다시 통신사 파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동지사, 정조사, 성절사 등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청나라, 명나라나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에 파견한 사절단이에요. 명나라나 청나라. 동지사는 동지. 한 해의 그 동지라는 것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러니까 그 거의 말경이죠. 그 1년 중에 거의 말경, 12월 달이니까 그 동지 시점에서 전후로 해가지고 파견한 사절단이고요. 정조사는 새해 첫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파견한 사절단, 성절사는 생일 때, 왕이나 황태자의 생일 때 이제 파견한 사절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명청에 파견한 사절단이고요. 다녀온 후에 그 기록을 연행록으로 남겼대요. 그러니까 연행록으로 남긴 것은 청나라 다녀온 다음에 남긴 것이에요. 청나라의 수도가 연경이죠. 지금의 베이징, 북경을 얘기하는데요. 연경을 다녀와서 쓴 기록이라고 해서 연행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국내에 소개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역관 출신, 그러니까 역관은 통역관이니까 자주 왕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역관 출신이었던 오경석이라는 인물이 중국에서부터 들여온 책이에요. 세계 지리서인데요. 이 오경석이 그런 세계 지리서나 서양 문물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조선에서 개화파가 형성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까지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국에서 무기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대요. 이건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영선사,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이었죠. 가서 이제 무기제조 기술을 보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기기창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3.42 문제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보니까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으면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대요. 척화비에 쓰여진 내용이죠. 신민년에 세운다라고 나왔는데요. 척화비 1871년 신민년에 전국 각지에 세워진 비석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의지를 밝힌 그런 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의 배경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들을 거치면서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또 오페르토 도굴 사건도 있었죠. 이렇게 서양의 침략 사건들을 거치면서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건립하게 된다라는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보기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디귿과 리을 미국 함대가 광성보를 함락시킨 사건, 이거 신미양요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물리쳤던 거, 이거 병인양요 때 일이 되겠네요. 1871년, 이건 1866년의 사건이죠. 여기서는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병제, 병오, 신척, 운강. 병제, 병오, 신척, 운강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요. 네,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신미 양요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순서가 좀 달라요. 병인 양요 다음에 바로 병인 박해가 병인 박해 다음에 바로 병인 양요가 아니라 병인 박해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있고 그 다음에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 양요, 네, 척화비
척화비. 그래서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거치면서 척화비가 건립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됩니다. 이제 물러나게 되고 개화파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운요 사건이 있고 강화도 조약 체결로 우리나라가 이제 문을 열게 된다라는 거, 근대화의 문을 열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보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일본군이 초지진을 공격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운요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운요 사건. 1875년 이 운요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지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건, 거문도 사건이 되겠네요. 거문도 사건은 1885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음 3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종교인이고요. 동학의 제2대 교주래요. 이것 통해서 알 수 있죠.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간행했고요. 3대 집회, 보훈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동학의 1대 교주, 동학을 창립한 인물은 몰랑양반 출신, 경주 몰랑양반 출신의 최재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 2대 교주는 최시형이 되겠지요. 그 다음 3대 교주는 손병희입니다. 손병희 시기에는 이름을 동학에서 천도교로 계층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최시영이 되겠고요. 동경대전 용담유사는 경전이에요.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 용담유사는 이걸 포교하기 위해서, 포교 활동을 위해서 만든 가사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철은 대종교 창시했다라고 앞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박은식, 신채호, 민족주의 사학자들이죠. 박은식은 유교구 신론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종교 관련해서는. 유교구 신론은 유교에게 새로운 것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유교에게 새로운 것을 구한다. 그래서 유교, 혁신적인 유교, 실천적인 유교, 개량적인 유교를 강조했던 인물이 박은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채호는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조선 상고사, 고대사에 관심이 많았지요. 그래서 고대사를 우리가 연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식,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선 상고사, 그 다음에 조선사 영부초 이런 책들을 썼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한용우는 불교와 관련이 있죠. 불교 유신론. 불교의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33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군국기무처가 나왔는데요. 군국기무처는 제1차 가보개혁을 추진했던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군국기무처는 오늘날 과거제 폐지를 의결했고요. 오늘 과거제 폐지를 의결했고요. 그 다음에 조혼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등의 이런 개혁들을 추진해 왔대요. 1차 가보개혁 1894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지요. 중급에서는 1차, 2차의 가보개혁을 크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고급에서는 1차 가보개혁의 내용과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중급하시고 고급도 도전하실 거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46회 이후에는 중고급이 아니라 이제 심화로 넘어가게 되겠지만 심화의 내용에 가서는 1차, 2차 가보개혁을 구분해 두셔서 알아두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2차 가보개혁 때는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거든요. 그래서 구분하시고요. 이때 1차 가보개혁 때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분제를 폐지했다라는 거.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라는 거. 앞에서 순조 때 공노비를 혁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산호비까지 혁파된 거. 그래서 신분제가 폐지된 게 1차 가보개혁 시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비변사를 혁파했던 것은 흥선대원군 시기가 되겠네요. 흥선대원군 시기에 모든 권력이 그 전에 이제 세조정치 시기를 거치면서 비변사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 비변사를 혁파하고 그 권한을 정치와 군사로 나뉘어서 정치는 의정부로 그다음에 군사는 삼군부를 부활시켜서 삼군부에게 이제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단발령을 시행했던 것은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 때가 되겠네요. 을미개혁 1895년 단발령을 시행했고요. 또 을미사변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당백전을 발행했던 거 역시 흥선대원군 시기가 되겠네요.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상평통보의 명목상 100배가 되는 가치의 돈이죠. 당백전을 발행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했지만 했습니다. 경복궁 중건했지요. 그런데 백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백성들이 원성을 이제 높이 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원수부를 설치했던 거, 이건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황제가 군을 직접적으로 통수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황제 직속 군 통수 기관 원수부를 설치해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34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것은 독립운동가의 묘역인데요. 그는 1907년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이 되었대요. 헤이그 특사 3명, 이상설, 이휘종, 그 다음에 이준 열사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준이 지금 빠져있죠. 그곳에서 헤이그에서 순국했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순국하셨던 분 이준 열사와 관련된 내용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을사늑약의 체결의 그 불법성을 폭로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헤이그 특사가 왜 파견되었는지를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지요. 헤이그 특사는 고종 황제가 1907년에 파견한 특사로서 1905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이 되었죠. 그래서 고종이 이것은 무효이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이 회의장에 들어가진 못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순국하셨던 그 설 중에 거기서 이제 화병으로 아니면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막 여러 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거기서 순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세계 만방에 이제 폭로하려고 했다라는 거, 헤이그 특사와 관련된 설명이 될 수 있겠네요. 이준 열사. 그 다음에 대종교를 창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종교 창시한 사람 앞에서 나왔죠. 나철. 그 다음에 영남 만인소를 주도했다. 이만손이 되겠습니다. 영남 만인소는 조선책략이 우리나라에 유포가 되면서 조선책략 유포를 반대하면서 영남 지역에 그 만 명이 넘는 그런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 만인소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건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서술했던 인물은 앞에서 나왔던 박은식 선생이죠. 그 저서를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앞에서 신채호는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나중에 독사실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박은식 선생이 썼던 책이고 또 이전에 한국통사라는 책을 쓰기도 하지요.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는 피해 역사다라는 걸 강조한 거고요. 한국통사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이제 식민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상황들을 쭉 써놓은 책이었죠.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친일 미국인이고 외교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었어요. 스티븐스.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알라라는 그런 망언을 했지요. 또 너희에게 이완용 같은 그런 충신이 있는 걸 감사히 여겨라 이런 망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쫓아가서 전명훈, 그 다음에 장인환에 의해서 사살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35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2부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네요. 여기 보니까 해외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키워드만 한번 찾아보면 허위가 나옵니다. 군사장 허위가 나오죠. 이 허위는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후에 이인영의 주도로 각도의 의병들이 모여서 조직한 이 부대에 참여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1907년에 앞에서 지금 을사늑약이 있었고 1905년 그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라고 했어요.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인해서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겼는데 외교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외교 활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명분으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 시기 때의 일이죠.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이후에 이인영 주도로 각 도의 의병들이 모여서 부대를 조직합니다. 이 시기 1907년 시기가 정미의병이 활약했던 시기예요. 정미년이죠. 그래서
고종 황제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대해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정미의병은 의병 전쟁화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해산된 군인들이 여기 의병부대에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력과 전투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무기를 갖추게 되면서 의병 전쟁화되는 시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전국 각지에 있는 의병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요. 13도 창의군. 전국 각지의 의병 부대들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대는 13도 창의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이인영이 여기서 이제 총대장 역할을 맡았고요. 군사장이 허위였습니다. 그러면 또 키워드 또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제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냐면 그러니까 게릴라 폭도들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병들을 이게 그 세계에.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제법상 정식으로 싸울 수 있는 교전단체로 우리를 인정해 달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것을 주장했던 것이 이제 13도 창의군이라는 거,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키워드가 정미의병에서 잘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 부대의 활동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되어서 우리 서울로 진격해서 일본군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돼요. 1908년에. 이것이 정답이 되겠지요. 1908년. 하지만 이거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독립공채를 발행했던 거 임시정부가 되겠네요. 임정. 그 다음에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던 거 대표적으로 신민회가 있지요. 신민회.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을 추진했던 거 국채보상 기성회가 되겠고요. 기성회를 조직해서 나라 빚을 갚으려는 움직임을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헌의육조를 건의했던 거 이것은 어디입니까? 독립협회가 되겠네요. 독립협회에서 독립협회를 주체로 모인 관민공동회에서 이건 관민공동회죠. 만민공동회는 이제 대중들이 참여한 거고 관민공동회는 정부 관리들과 대중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부 관리들이 참여한 이 관민공동회에서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고종에게 국정개혁안 헌의 6조를 건의하게 되었지요. 다음 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에 해당하는 단체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피고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이 나와 있고요. 이들을 징역에 처한대요. 이 피고 이승훈은 오산학교를 창립했고요. 그 다음에 안창호 등과 호응해서 땡땡땡이라는 어떤 단체를 만들고 이것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군사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대요. 무엇입니까? 이승훈, 안창호 이런 사람들을 보며 아 이거 신민의 단원들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신민의 회원들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1년까지 활동을 했던 단체고요. 키워드 다 찾아보면 민족 교육을 위해서 오산학교,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은 대성학교를 건립하기로 했지요. 대성학교. 학교를 건립하고 민족 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 민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 태극서관 이런 것들을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서간도 지역에서 무관학교 이거 무엇입니까?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군사교육 실시해서 독립군들을 양성해 내려고 했고요. 국권 회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밀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했다. 비밀결사단체가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그냥 신민회를 고르라는 것이었네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서북학회는 서북지역, 말 그대로 서북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애국개몽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헌정연구회도 애국개몽운동 단체입니다. 이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 인사들, 독립협회가 해산당하면서 그 독립협회 인사들 주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입헌군주정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북로군정선인 김좌진이 이끌었던 청산리 대첩에서 활약했던 주요 독립군 부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위종, 이상설을 중심으로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활동했던 그런 망명 정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은 이 신문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정부는 1883년 10월 1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이 신문을 발간했대요. 최초의 근대 신문이라는 키워드만 봐도 아 이거 한성순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방문국에서 이 신문을 발행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이것은 열흘에 한 번씩 발행이 되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열흘. 이 순이 열흘 순이에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된 최초의 우리나라 근대적 신문 한성순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신문은 누굴 기억해야 될까요? 서재필이 발행했다라는 거, 그리고 최초의 민간단체에서 발행했던 신문이다라는 거, 또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이 되었다라는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제국신문은 부녀자와 서민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순 한글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해조신문은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 연해주 지역에서 최초로 이제 한인들이 해외에서 만든 한글 신문이에요. 여기 보면 한글로 쓰여져 있죠. 한글 신문이라는 거. 연해주 지역에서 발간이 되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대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실렸죠. 네.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대곡은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항일 논설이었습니다. 그런 그 특징들 잡아서 신문들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문제예요. 가나 조약 체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가는 보니까 쭉 보니까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한 명의 통감을 두대라고 나와 있어요. 황제 폐하 아래 통감을 둔다라는 거, 통감부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이죠.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황제 폐하를 아련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왔어요. 을사늑약 때 통감부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을 두었고요. 이때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건 안중근이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감부 설치와 하나는 외교권 박탈이에요. 을사늑약의 큰 두 가지의 특징은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볼게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일체 모든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요한다, 넘긴다라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국권이 이제 피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일 병합 조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술국치가 이루어진 시기 1910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이거는 1882년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명성황후가 피살된 거 을미사변 189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시 이 전 일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주도로 이루어진 민중집회였어요. 이거는 1898년에 개최가 되었고요. 독립협회가 1896년에서부터 8년까지 활동을 한 단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된 건 언제입니까? 앞에서 나왔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는데 1907년에 파견했는데 그걸 구실로 강제 퇴위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1907년 일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맞죠? 정확하게 연도를 모르셔도요. 이거 연도를 모르셔도 흐름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헤이그 특사 보냈고 그것으로 퇴위당하게 되었다라는 거니까요. 4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통리기무하문이 설치되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1880년에 만든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하게 되지요. 다음 39번 문제 봅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요즘에 대한광복회와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단체이기도 한데 문제가 1점짜리 문제여서 틀려도 크게 많은 지장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910년, 이제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1910년에 국내에서 비밀결사 단체들이 조직이 돼요. 국내에서 1910년에 만들어진 비밀결사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독립의군부예요. 독립의군부. 이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임병찬이 만든 단체였습니다. 임병찬이 만든 조직으로서 복벽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이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든 단체로서 복벽주의는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국권을 회복하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왕정을 세우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915년에 대구에서 만들어진 이 대항광복회가 있었죠. 1915년 이것은 박상진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박상진, 김좌진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주장한 정치 형태는 공화정체였다라는 거예요. 공화정체제를 지향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지향하는 그런 정부의 형태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10년대 비밀결사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비밀결사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봅시다. 국권 회복이 목표였고요. 공화정체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대요. 박상진이라는 주요 인물 체계중도 있었고요. 그리고 활동을 보면 군자금을 모금하고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무엇인가요? 대항광복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는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 자매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좌우 합작단체이고요. 여성단체였어요. 여성의 권익 실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 근후회를 기억하시고 그다음 보안회는 1904년에 만들어진 애국개몽운동 단체였죠.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가 있었죠. 우리가 일제가 이제 황무지를 개간해서 쓰겠다라는 것을 저지시켰던 단체였습니다.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던 단체 보안회가 되겠고요. 독립협회는 1800이죠. 1896년부터 활동했던 단체인데요. 우리나라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이제 활동했던 단체고요. 독립협회 활동 내용들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독립협회는 정말 매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형평사는 1923년에 진주에서 만들어졌죠. 이 조선형평사와 관련된 운동은 조선형평운동을 기억하시면 돼요.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이었습니다. 백정들이 계속 사회적 차별이 만연하게 쭉 이어지게 되자 이 백정들이 신분 해방을 주장하면서 일으킨 형평운동, 이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조선 형평사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 40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이 학교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자, 볼게요. 그냥 문제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속어법으로 풀면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좀 어려운데요. 이 건물은 간도 지역의 민족 교육을 위해서 설립했던 학교래요. 간도 지역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민족 교육을 위해서 설립한 학교래요. 이 학교 출신 인물로는 윤동주와 나운규가 있대요. 아리랑을 제작했던 인물이었죠. 나운규.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가 보면 명동학교 빼고는 다 국내에서 설립된 학교예요. 그렇게 해서 속어법으로 풀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동문학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외국인 통역관들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만든 그러니까 그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학교였어요. 정부에서 만든 학교였고요.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관립학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관에서 세운 학교로서 근대적인 교육을 위해서 만든 그런 영재를 육성한다라는 의미의 학교였고요. 주로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신지식 이런 것들을 교육시켰던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학교가 되겠습니다. 배재학당은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죠. 아펜젤러를 중심으로 만든 학교였고요. 이화학당은 역시 개신교 선교사 스크랜턴이 만든 여자 학교, 여성들을 위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명동학교가 정답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이 명동학교는 이 간도 지역, 여기 북간도 지역입니다. 서간도 지역에서는 신흥무관학교, 그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북간도 지역에서는 명동학교 전에 서전서숙이 있었어요. 서전서숙. 근데 이 서전서숙이 폐교가 되고 그 정신을 계승해서 만든 학교가 명동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던 학교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가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일본 경찰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1932년 1월 8일에 이 단체에 소속된 이봉창 의사가 도쿄 경시청 앞에서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다고 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이봉창 의사가 속해 있었던 단체 한인애국단이 되겠지요. 한인애국단.
1931년 김구가 상하이에서 만든 단체였습니다. 한인 애국단에 소속된 인물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활동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인 애국단과 관련된 설명 한번 골라볼까요?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것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인물은 안중근 의사. 그 다음에 물산장려 운동을 추진했던 거, 이거는 조선물산장려회가 되겠네요. 조선물산장려회. 그 다음에 암태도에서 소작쟁이를 전개한 거, 이건 소작쟁이를 전개한 거 소작농민들이죠. 소작농민. 대표적인 1920년대 대표적인 소작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작농민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했던 것은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에서 우리나라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시키게 되었지요. 다음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유관순 열사 나와 있어요. 박예순 열사 나와 있습니다. 보면 딱 이것만 봐도 이거 3.1운동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요. 여기 보면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고요. 여기는 광주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참여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면 3.1운동 1919년 아이고 3.1운동 관련된 내용 골라보면요.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전에 1910년에는 무단통치 시기였죠. 근데 3.1운동으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 회유책으로 돌아서는 문화통치로 이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 또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거는 3.1운동으로 인해서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그 결과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미일 신보의 후원으로 확산된 거 국채보상운동 얘기하는 거죠. 국채보상운동 1907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순종의 인산일의 기회로 삼아서 일어난 거 이거는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60만세 운동 1926년 순종의 인산일은 60만세 운동, 고종의 인산일은 3.1운동이라는 거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던 거 이것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의 일이 되겠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에서는 이 선지 정말 잘 나와요.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독립문 어디서 건립했나요? 독립협회에서 건립했지요.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1896년. 다음 43번 문제입니다. 가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조직이 되었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조직된 군대 한국광복군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국광복군 1940년 충칭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부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지만 이것이 계획은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죠. 일제 항복으로. 이 단체는 이 부대는 이 독립군 부대는 기관지인 광복을 발행해서 군의 활동상을 알리려고 했었대요.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한국광복군에 관련된 설명 골라볼까요? 홍범도의 지휘 아래서 활동했다. 이건 무엇인가요? 대한독립군이 되겠죠.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지요.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된 건 대한독립군단입니다. 대한독립군과 대한독립군단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홍범도가 이끈 건 대한독립군이었고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 있고 간도 참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더 이상 여기서 활동하지 못하고 밀산부에 모여서 이 독립군 부대의 진열을 다시 정비합니다. 그래서 독립군 부대를 다시 정비할 때 만든 독립군이 대한독립군단이었어요. 그래서 독립군들의 진열을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자유시로 건너가죠. 근데 자유시에서 참변당하고 다시 내려와서 삼부를 결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된 거 대한독립군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한 거 북로군정서가 되겠네요. 북로군정서만 싸운 건 아니에요. 김좌진 주도로 북로군정서군이 활동을 했고요. 여기에 뭐 대한독립군이나 여러 독립군 부대가 같이 이제 참여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독립군 부대가 북로군정서고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대원들을 투입하였다. 한국 광복군에 대한
대한 설명 맞아요. 이 시기가 2차 세계대전 시기였죠. 그래서 이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 편에서 이제 연합국 측에서 싸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었지요.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쌍성보 대전자령, 영릉과 흥경선 전투 이런 거 나오면 1930년대 한중 연합작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부대는 한국 독립군이 되겠네요.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이 되겠고요. 영릉과 흥경선은 영릉과 흥경선 전투는 그 조선혁명군이 되겠죠. 그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44번. 다음 자료가 발행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큰 흐름만 안다면 세부적으로 뭐 연도 기억 못해도 큰 흐름만 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조선징용문답이라는 이 책은 이 문서는 1944년에 이제 발간이 되었거든요. 발표가 되었는데 그거 몰라도 여기 국민징용령이 나와 있어요. 국민징용령이 실시되었다라는 거. 국민징용령은 1939년인데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 몰라도 징용이라는 거는 우리 노동자들 데려다가 이제 일제에서 일시켰다라는 거잖아요. 노동자들 데리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나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총동원령이 제정이 되죠. 중일전쟁 이후에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돼요. 1938년. 그리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일제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합법적으로 동원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인적자원 수탈이나 물적자원 수탈이 막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징용도 이루어졌고 징병도 이루어졌고 일본군 위안부, 그다음에 정신대 이런 것들이 다 그 이후에 발생된 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이 있었다라는 거.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중일전쟁 이후 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기로 말하면 민족 말살 통치 시기가 되겠지요. 다음 45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보라는 문제예요. 일제에 의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대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라고 나오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에 우리가 고등교육기관을 세워보자. 우리의 힘으로 밀립대학을 설립해보자 라는 움직임이었어요. 왜냐하면 10년대에 민족교육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되자 이제 우리의 힘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해보자라고 했는데 일제가 회유책으로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 준 것이죠. 1924년 일이고요. 2차 교육령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감부의 간섭으로 소학교의 명칭이 보통학교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대요. 수업 연한이 또 단축이 되었는데요. 원래 6년인데 4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보통학교령인데요. 이건 1906년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연도 모르셔도 돼요. 여기 보면 통감부의 간섭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통감부는 을사늑약으로 이제 만들어진 우리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기구였잖아요. 통감부가 있었던 시기는 1905년부터 1910년. 국권 피탈 전까지 통감부의 활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거 몰라도 국권 피탈 이전이구나라는 거 감은 잡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어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한국 식민화 교육을 강화시켰대요. 한국 식민화 정책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건 1930년대라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순서대로 보자면 나, 가, 다의 순서가 될 수 있겠지요. 다음 46번 문제입니다. 46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이곳은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한 곳이래요. 고종이 이제 을미사변을 겪고 경복궁에서 있었죠. 그래서 을미사변을 겪고
일제로부터 그런 신변의 위협이 있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긴 사건 아관 파천이 있었습니다. 아관 파천 이후에 1년 후에 이제 환궁을 하게 되는데요. 경복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이름이 경운궁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경운궁. 지금 오늘날 명칭은 덕수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여러 공사관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신변의 위협이 생기면 다른 공사관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8.15 광복 이후에는 이곳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덕수궁 석조전에서 이 덕수궁 그 서양식 건물이죠. 최초의 우리나라 서양식 건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덕수궁 석조전에서 1,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47번 문제입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친일경찰 노덕술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노덕술이 드디어 체포가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의거해서 조직된 이 단체 수사관들이 이 노덕술을 추적을 해가지고 체포하는 데 성공했대요.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이런 친일 경찰들 체포되면 뭐 합니까?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이런 친일 경찰들을 굉장히 비호해 주었고 이 반민특위나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굉장히 방해하게 되었죠. 이 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줄인 말이죠.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거는 1948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재헌국회에서 만든 그런 법과 단체가 되겠는데요.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것에 임했죠. 지금은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먼저다. 반공을 막 내세우면서 친일 경찰들을 비호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친일파 처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반민특위와 관련된 설명 골라볼까요? 법안 개정으로 활동 기간이 단축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승만 정부에서 이것을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법안을 개정시켜서 원래는 더 이제 이걸 조사하는 친일파들을 조사하는 기간이 길었는데 이것을 단축시켜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야무야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미군정기에 조직이 된 게 아니죠. 미군정기가 아니라 이승만 정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재헌국회에서 이승만 정부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운형이 위원장을 맡았다. 여운형과 관련이 없고요. 여운형은 무엇의 위원장을 맡았나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하죠. 이것의 위원장을 맡았죠.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에 바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 전에 건국을 준비하면서 조선건국동맹을 여운형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바로 광복 이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건국을 또 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정우회 선언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회주의 단체 정우회에서 발표한 것이죠. 이 내용은 그것이었어요. 우리 비타협정 민족주의 세력과 손잡을 수 있겠다, 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정우회 선언 이후에 이제 정우회가 해산되고 신간회가 결성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거, 그럼 이건 좌우합작 단체, 좌우합작위원회가 되겠네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에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문제예요.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국군의 압록강 진출, 그 다음에 흥남철수 사건, 그 다음에 거제 포로 수용소가 나와 있네요. 딱 봐도 이거 6.25 전쟁 얘기하고 있는 거죠.
1950년에 시작이 되어서 53년까지 있었던 전쟁인데요.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진행되었다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중국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라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학도병이 낙동강 전선에서 혈전을 치른 것도 맞지요. 그 다음에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였다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전개 과정이 많이 출제가 돼요. 6.25 전쟁 어떻게 시작되었나?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 국군이 쭉 밀리게 되었죠.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엔군에서 파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쭉 북한군을 이제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는데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철수하게 되지요. 그 과정 가운데 흥남 철수가 있었고요.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기도 했습니다.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휴전 협정이 체결된다라는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2번은 앞에서 얘기했었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이 조직한 것으로 이거는 이 6.25 전쟁 훨씬 전이죠. 1945년 8월 15일이니까 이거는 6.25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49번 담화문이 발표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단적으로 말해서 누구든지 2번까지만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현행 헌법 조항을 고쳐서 3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박정희 때 이루어진 3.3 개헌을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게끔 헌법을 개헌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쭉 보면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일국교 정상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다 모두 박정희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그럼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실 옳은 거 골라볼까요?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경제 발전의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해서 일본으로부터 또 유상, 그다음에 차관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그 경제 발전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에 이제 미국을 도와서 한국군의 현대화와 그다음 베트남 특수를 허용한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받으면서 미국을 도와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기도 했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브라운 각서를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브라운 각서. 1966년 이 내용이 그거예요. 한국군의 뭐 장비의 현대화, 그다음에 베트남 특수의 허용,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차관받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고요. 소련 및 중국과 수교했던 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북방 외교라고 하지요.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수교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진 거고요. 그다음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거 김대중 정부. 1차 김대중 정부, 2차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한 거 이것은 전두환 정부가 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금융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거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문제입니다.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선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볼게요.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시위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들 그런 차량 시위의 출발지가 이 무등 경기장 정문이었대요. 그리고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서 집단 발포를 한 곳이 이 금남로 일대였지요.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아 이거 5월 민주항쟁이구나. 5.18 민주항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구나. 광주 지역이잖아요. 민주화 운동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1980년에 있었지요.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또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에 반대하면서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옳은 거 한번 찾아보라는 것인데요. 자 보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다라는 거 처음으로 등장한 선지예요. 작년 2018년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집단 발포했던 그 명령을 내렸던 책임자는 누구고 또 헬기 사격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명령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막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밝히고 있지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던 거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거 6월 민주항쟁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 4.19 혁명이 되겠고요. 호언철폐와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친 거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4.19 혁명은 1960년,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에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능검 45회 중급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새롭게 등장한 선지나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제 풀어보시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개념서로 가셔서 꼼꼼하게 개념 정리하신 후에 46회 시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엠베스트와 엘리하이에서 우리 교재 기출 외전을 가지고 중급과 초급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강의 들어보신다면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게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 기출 외전과 그리고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회차 시험에서 모두들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회차 강의에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